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3일 계속되는 연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더워서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으셨죠? 자, 이런 더위 이번 주말부터는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물론 기상청 예보가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요일부터는 열대야도 사라질 것 같다는 예보도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은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안철수 전 대표 제2의 문재인 되지 말라. 손학규 전 대표 또 당할 거냐. 국민의당에 들어와 붙어야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당내의 지역위원장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는 역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당내의 기반은 확실한데 국민적 지지 면에서는 글쎄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표는 당내에서 대선 후보는 확실히 될 것이지만 대선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얘기 속에는 정치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추론은 손학규 전 대표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보다 확실해지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에게 국민의당에 들어오라고는 하지만 실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속내는 손학규 전 대표와 손은 잡되 정치판을 흔든 이후에 함께하자는 뜻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가 해석되는 건 잘못된 해석일까요? 이번 전당대회 표심과 친박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본인의 비박계 지지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싹쓸이로 끝난 전대 결과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이런 발언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과 같은 의미라는 생각입니다.
전당대회 표심이야 당내에서의 역학관계에서 결정되지만 민심은 친박으로부터 떠났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이렇듯 당내의 표심과 민심의 괴리를 각 당에서 주장하는 것 정말 희귀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을 계기로 주류들의 당내 장악력은 높아졌다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 아마도 총선 전에 주류들이 비주류들의 흔들기에 너무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습 효과치고는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선거 당일 SNS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허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한 발표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선관위는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달 말쯤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돈 안 드는 선거라고 얘기합니다만 돈 안 드는 선거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돈 적게 드는 선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돈 적게 드는 선거일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돈 적게 드는 선거운동 방식은 되도록 허용하고 반대로 돈 많이 드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규제하려는 방향성에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런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정치공학적 입장이 달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문제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우리나라 취업자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예요. 예? 예. 그리고 구매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평균 실질임금 수준은 OECD 34개국 중에 22위다. 그러니까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실질임금은 좀 바닥 수준이다. 이 얘기네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일 많이 하고 적게 번다는 얘기인데요. 어제 OECD가 발간한 2016 고용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 그러니까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법정 노동시간이 8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OECD 국가 평균보다 우리 노동자들이 43일 정도 더 일한다는 이야기고요. 근무 일수는 평균을 훨씬 초과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그 실질임금은 중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취업자 2015년 평균 연간 실질임금 구매력 평가 기준 33,110달러, 우리는 약 3,656만 원으로 조사돼서 OECD 평균이 41,253달러에 8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시간 근로로 유명한 일본 경우도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719시간으로 우리보다 394시간 적었지만 연간 실질임금은 35,780달러, 시간당 실질임금은 20.81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 연간 실질임금은 2,670달러가 많고 또 시간당 실질임금은 5.14달러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났죠. 이게 이제 OECD 회원국 중 연간 평균 실질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 룩셈부르크입니다. 63,389달러고요. 그 뒤에 이어서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보통 북서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받았고요. 노동시간은 역시 멕시코가 2,246시간, 우리보다 더 길었고 우리나라 뒤이어서 그리스, 칠레, 폴란드, 긴 노동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동시간에서는 2위인데 거꾸로 노동시간이 제일 적은 나라는 독일로 나타났죠. 예. 자, 우리나라는 진짜 일 많이 합니다. 네. 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19일에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내년 예산 400조 원이 넘을 거라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2005년도에 200조를 넘긴 이후 계속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복지와 국방, 문화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간접 자본과 외교 통일 예산은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19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고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사상 첫 400조 원 예산 편성이 유력한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을 3에서 4% 증액한다. 그러니까 올해 총 지출 기준 예산이 386조 4천억 원인데 여기서 3에서 4% 증액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398조에서 402조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 상징적인 의미 등을 감안해서 400조 원대의 슈퍼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2005년도에 209조 6천억 원으로 200조를 처음 넘긴 후 2009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과 함께 총지출 규모가 301조 8천억 원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예산의 확장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내년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보건복지 고용 분야 요구액이 130조 원, 전체 123조 4천억 원 대비 5.3%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SOC 예산의 감소폭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각 부처 요구한 내년 SOC 예산은 20조 원, 그러니까 20조 7천억 원보다 15.4% 줄어든 겁니다. 이 밖에 외교통일 예산 요구액 역시 4조 4천억 원으로 전년 4조 7천억 원 대비 5.5% 감소했고요.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환경, 농림, 수산식품 등 분야에서 예산 요구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이 배드민턴 말이에요. 여자 복식은 4강 진출했죠. 예? 예. 근데 세계 랭킹 1위라고 얘기를 했던 이용대 유연성조 4강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이번 리오올림픽에 1위 저주인가요? 1위의 저주?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용대 유연성조가 4강 진출에 실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8강에 우리나라의 복식조가 5개 팀이 진출했었거든요. 예. 이 5개 팀 중에서 한 팀만이 8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남자 복식 2개조, 여자 복식 2개조, 혼합 복식 1개조, 5개 조가 8강에 진출했다가 여자 복식 정경은 신승찬 조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예, 정경은 신승찬 조가 이 4강에서 일본의 마츠모토 미사키, 다카시 아야카 조와 결승 티켓을 다투게 됐고요. 예. 그리고 단식에서 이 배드민턴 여자 단식 8강에 성지연 선수가 진출했습니다. 이 성지연 선수 스페인의 이 카롤라인 마린 선수하고 4강 티켓을 다투게 됐는데요. 이 카롤라인 마린 선수가 세계 랭킹 1위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세계 랭킹 1위의 저주가 좀 작용이 돼가지고 성지연 선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진짜. 이래가지고는 이거 무슨 10위 하겠어요. 예. 뭐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북한이 2번째 금메달 가져갔네요. 체주의 리세광 선수 도마에서 금메달 땄죠. 예, 그렇습니다. 예, 리세광 선수는 양학선 선수의 라이벌로 많이 언급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선수거든요. 아하. 예, 리세광 선수가 이 도마에서 1, 2차 시기 평균 15.691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예. 리세광 선수가 2014년하고 2015년에 이 세계선수권대회 도마에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이 세계 정상급 선수이거든요. 양학선 선수가 빠진 도마에서 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고요. 이 북한이 현재 금 2, 은 3, 동 2개로 금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메달 순위에서 1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등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금 6, 은 3, 동 5개로 10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금메달 기대했던 유도가 좀 특히 부진했고요. 예상보다 메달 수가 적은 편입니다. 예. 앞으로 이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여자 골프, 태권도, 레슬링 그레코로마니안 66kg급의 류한수 선수, 그리고 리듬 체조 수연재 선수 정도인데요. 태권도에서 막판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금메달을 추가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 태권도가 마지막 메달 레이스에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메이저리그 소식 오래간만에 좀 알아보죠. 어제 우리 선수들이 홈런 많이 쳤죠.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두 예. 경기 연속 홈런이죠? 예, 마치 올림픽 열리고 있지만 우리도 좀 봐달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이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어제 2경기 연속 홈런 기록했습니다. LA 다저스전이었는데 5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서 이 9회 초에 이 솔로 홈런으로 시즌 13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예. 이 피츠버그가 11대3으로 승리했고요. 4타수 1안타 볼넷 1개 1타점 기록했는데 시즌 타율은 2할 3푼 8리입니다. 또 LA 엔젤스의 최지만 선수도 어제 클리블랜드전에서 시즌 5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김현수 선수는 어제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안타 3개를 그냥 한꺼번에 친 모양이에요. 예? 예. 김현수 선수 어제 홈런을 날리진 못했는데 예. 이 방망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예.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안타 3개를 몰아쳤거든요. 한 경기에 안타 3개 몰아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김현수 선수가 어제 시즌 6번째로 한 경기에서 안타 3개를 쳐냈습니다.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고요. 타율 3할 1푼 9리입니다. 볼티모어가 8대7로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오승환 선수도 어제 세이브 한 개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카고 컵스전에서 시즌 11번째 세이브를 기록했거든요. 예. 6대4로 앞선 8회 1사의 주자 없는 상황에서 등판했는데 1과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안타 1개 얻어맞는 대신에 탈삼진 4개를 뽑아냈는데 9회에는 타자 3명을 전부 다 삼진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카운트 5개에서 4개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아주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서수남입니다. 요새 정말 너무 덥죠? 이럴 때 무턱대고 에어컨 틀지 마시고요. 환경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쿨맵시 어떠십니까?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뜻의 쿨, 옷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가 합쳐진 친환경 패션 쿨맵시. 남성분들은 정장 재킷과 넥타이 대신에 반소매 셔츠를 입고 첫 단추를 푸시고요. 여성분들은 무릎 길이 스카트를 입는 게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쿨맵시를 하면은 체감 온도를 2도나 떨어뜨리고요. 냉방 온도를 2도 올려도 되니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쿨맵시는 더 가까이, 에어컨은 저 멀리. 건강하게 여름철을 이겨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등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포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세차 살 때는 참기름 덕화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SM6 또 한 번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이 되다. 끝없이 누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연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리터당 17km 독보적 복합 연비 SM6 DCI 디젤. 8월 한 달 시송 신청 시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월요일 같은 화요일에 출근길 이제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죠. 8시 30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직은 출근길 정체가 많은 편입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홍지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있었던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는 처리 작업은 끝났습니다. 다만 뒤로 홍지문 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연희램프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반대 성수대교 방면 홍지램프부터 정릉 터널 통과하는데도 3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 대로도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반포대교 지나 영동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반대 김포 쪽으로도 천호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광진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반대 구리방면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성수를 지나 영동대교 구간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노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는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올여름은 폭염으로 가정에서도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기제품 얼마나 많아. 가정제품만 해도 거기서 더 쓰면은 뭐 누진세니 뭐니 하니까 잘못된 거지. 진짜 시대 맞게 해야 되지. 3단계씩만 그렇게 하면은 없는 서민들은 좀 안 수월하겠어요? 3층에 꼭대기가 되나니까 얼마나 뜨거워. 집에 들어가면 찐질을 방 31도야. 집에 들어가면 뭐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낮에 내 틀어놔야지. 밤에 틀어야지. 누진세 부분 정부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진세 부분 세금 벌어준다고 해서 뭐 얘기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피부로 그렇게 와닿는지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생활에 얼마만큼 그게 적용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1을 썼을 때하고 2 썼을 때가 뭐 2가 돼야 되는데 뭐 누진이 붙으면 3이 돼버리고 3에서 6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누진세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기본 요금은 영업용이 비싸다 하지만 영업용은 많이 써도 굉장히 싸. 지금 우리가 몇 배 다 싸. 가정용을 쓰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보면
충분히 쓰고 그 이상 썼을 때 이렇게 누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00kW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6단계인가 7단계인가 하고 요금 차이가 막 10배 훨씬 넘고 이거는 친서민적인 정책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전 외에는 전기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요금제에 끌려가는 그런 것들 굉장히 불만이 많죠. 네, 애기랑 있을 때는 온도 유지해줘야 되니까 뭐 어른들이야 그냥 더우면 문 열어놓고 그냥 자고 그래도 상관없는데 애기들은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전기요금 같은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면서 살지 않게 좀 저렴하게 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 이 전기값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새로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찌는 듯한 폭염을 그냥 몸으로 견디느냐 아니면 전기료 폭탄 맞을 걱정하면서 돈 걱정하면서 보내느냐 이런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진짜 좀 바뀌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누진제가 얼마나 좀 문제가 있냐면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검침하는 날짜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그래서 관련해서 가천대학교 에너지 IT학과 김창석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침일을 기준으로 한 달 요금이 정해지죠. 근데 이게 네네. 검침일이 일단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검침일이 6단계로 나누는데요. 1일에서 5일, 8일에서 12일, 15일, 18일, 20일, 25일 이런 식으로 검침을 시작하는 날짜 구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령 1일에서 5일 사이에 검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열흘이나 보름 후에 이제 청구가 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어느 날짜를 하게 될지 이제 달라집니다. 그때. 근데 그 개인이 나는 이 날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는 거죠? 예, 우리 소비자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검침일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전기 사용량이 똑같아도 검침일에 따라서 누진세 차이가 최대 2배까지 난다. 이거 무슨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더위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왔다 치면은요. 예. 이때 전기 사용량이 이제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1구간은 1일부터 5일까지 또 이제 검침을 시작하니까 예. 이때는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가 다 포함돼서 최고 누진제를 적용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2구간, 그러니까 8일부터 12일까지 검침을 하게 되면 이제 6월치하고 7월치가 구분이 되니까 누적량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진율이 작죠. 예. 그래서 같은 소비량으로 해도 소비자별로 누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형평성 논란이 또 새로운 형평성 논란이 또 새로 불거진 거죠. 자, 바로 그래서 어제 한전에서 전국 동시 월말 검침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은 이런 현상은 없어질까요? 일단은 이런 현상 자체는 없어지는데요. 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검침을 사람이 가서 하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한 5,000명 이상이 전기 검침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한 번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기간 동안 놀고. 그래서 이제 인력 운영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한전에서 한 것처럼, 검침을 이제 바꾸게 되면, 이제 이런 형평성 문제는 없어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죠. 뭐냐면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긴 한데, 오래전부터. 일단 5,000명 이상의 검침원들이 혹시라도 이제 실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대책적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검침원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게 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원격 검침을 하게 되면은 호당 한 20 내지 30만 원에 해당하는 원격 검침 계량기를 또 설치해야 돼요. 예. 이런 것도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원격 검침에 오래전 돈이 됐지만 못하고 있었는데 결정됐고 이제 확실히 이제 굳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원격 그 20-30만 원짜리 기계 달 거면은 좀 올 여름 이걸 좀 깎아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 솔직히 이런 생각 드는 게 월말 전국 동시 검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얘기는 집어서 얘기하면 누진제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누진율 문제가 이렇게 크지 않았으면 이게 그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요. 예. 예.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지나치게 큰 누진율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혀지는데, 예? 이거 누진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누진제는 그동안에 이제 나름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되고 발전소 덜 짓게 되고 이제 이런 기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이제 1인 가구 부자 1인 가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구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전에 가난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자도 많고 또 그다음에 더위가 너무 오래 가잖아요. 이번에 경험해 보셨지만 이게 참을 수 없는 더위였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더위가 이제 계절이 바뀐 겁니다. 그 기후 체제가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 에어컨이 이제 고급제가 아니라 필수제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누진제를 완화해야 되는 이제 조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진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네요. 그게 글쎄 왜 그럴까요? 아니 이걸 왜 그렇게 못 바꾸는 걸까요? 사실은 그 누진제 완화에 관한 부분은 정부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전력 분야 전문가 간에도 오랜 동안 그 공감대가 있었는데. 근데 공감만 하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감하고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예? 바뀌겠죠 이번에. 저는 근데 너무 이게 절실하게 바뀌었어요. 중장기적으로 누진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내년 여름에도 올해처럼 전기요금을 깎아줄지는 모르겠다. 이 얘기 뭐냐면 내년 여름까지도 누진제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고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공감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잘 이해를 못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에너지 분야에 오래 있었지만 에너지는 갈등이 많거든요. 원래 예. 밀양도 있었고 원전 관련해도 있었고 근데 전국의 모든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화를 내신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누진제는 분명히 완화될 거라고 보고요. 완화되어야만 하고요. 이거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선 있죠, 그죠? 네네. 대선 때마다 사실 이 누진제가 나오긴 나와요. 공약으로. 근데 이게 일단 집권을 하고 나면 또 그 잊어먹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번에는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금은 수급이 안정화돼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전력 산업이 흑자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기름값 싸져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누진제 완화를 하기 위한 그다음 국민들이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누진제 완화를 위한 가장 적기라고 보고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또 못하면은 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예.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누진제 지금 6단계를 한 3단계로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가 2, 3년 전에 제안했던 사안은 3단계의 3배 정도로 완화하자는 거예요. 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전임 장관 시절에 그 국회가 설득하고 했죠. 6단계를 3단계로 11.7배를 3배로 이렇게 완화하자고 제안했었죠, 그 당시에. 장관이, 예? 네네네. 전임 장관께서. 지금 하루에 4시간만 틀면 된다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전 정부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전기는 이제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이 폭염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하고 이 엄동설 안에서 이 혹한으로 돌아가시는 사람의 숫자에 비교했을 때 폭염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누진제가 갖고 있던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이슈가 이제 바뀌었어요. 형평성도 이제 아까 말한 가구 수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수급이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바뀐 겁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이슈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진제 완화는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죠.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에너지 IT학과 김창섭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그 새누리당 당대표 새로 뽑았죠. 더불어민주당 이제 11일 후면은 당대표를 새로운 당대표를 뽑습니다. 자, 이번에 여야에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 바로 내년 대선까지의 전국 운영을 도맡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대선 가까우고 있다는 얘기고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권 주자 지지율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대선 후보 지지율 좀 일단 말씀해 주시죠. 예, 한국갤럽이 이제 8월 9일부터 11일 전국 1,00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였고요. 28%. 2위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요. 16%. 3위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이었고요. 8%. 그다음 4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6%. 5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5%. 6위는 손학규 전 대표 4%.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 3%. 이재명 성남시장 2% 이런 순으로 응답이 되었고요. 26%는 응답을 유보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한국갤럽이 전화조사, 휴대전화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1%였습니다. 사실 이 반기문 총장하고 문재인 전 대표 그 1, 2위가 항상 반기문 총장이 1위고 문재인 대표가 2위인데 이게 바뀌질 않아요? 어떻게? 일단 이제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안정성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쪽은 굉장히 섭섭하죠. 어쨌든 이제 왜냐하면 지지층이 좀 일관되게 좀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순위에 가고 있는 것인데요. 비율 차이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 47%, 47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반 총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 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에서의 42%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를 이제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각 당에서 일단 가장 이제 월등한 지지를 각 당 지지층들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 총장은 새누리당 후보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수용되어 있는 거죠. 새누리당 그렇죠. 후보로. 그 새누리당 내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안 하는데 하고 있고 본인도 사실상 받아들여진 것이다. 본인도 그렇죠. 당적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후보로 사실상 이제 받아들여져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 대표가 이제 당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 총장에 대한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의 관심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36%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지를 이제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36%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그랬는데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도 안정적인 어떤 기반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한 자릿수예요 지지율은?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전에 10% 넘기도 했고요. 사실 지난 4월 총선 즈음에서는 이 해당 기관 투표에서 20%를 그렇죠. 넘기도 했었으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8% 한 자릿수로 이제 내려와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최근에 이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논란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른바 새정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점. 근데 사실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민의당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영향을 좀 받은 측면이 있겠고 더 근본적인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조사에 포함이 되면서 사실은 받은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반 총장이 포함되기 전에는 그 중도층에서 이념 성향이 이제 보수 진보 중도인데 중도층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가장 높게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 총장이 보수 진영에서도 지지를 받긴 하지만 비정치인이기 때문에 비정치 출신이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도 관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중도층에서 상당 부분 반 총장 지지로 옮겨간 거죠. 그러면서도 타격을 좀 받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좀 한 자릿수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는 분이 또 있는데 이분은 3% 정도 지지 올라오시는 분인데 김무성 전 대표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 5%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좀 굉장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한때 여권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다라고 이제 불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했는데 또 최근에는 어쨌든 민생 투어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15% 이렇게 이제 이 조사기관에서 나온 것은 15%도 나왔고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20% 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좀 낮아져 있는 측면인데 이제 여권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각 세우는 것이 이제 오히려 약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총선 국면에서 어쨌든 친박 책임론이 있습니다만 당 대표였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른 이제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 또 개인적인 주변사 악재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주었고 또 김무성 전 대표도 사실 반 총장의 영향을 이제 안철수 전 대표처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 총장이 보수의 그렇죠. 새누리당 지지층의 절반 정도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새누리당 주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새누리당 지지층의 절반을 서로 나눠 갖는 그렇죠. 것이에요. 반 가지고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만큼 쉽게 오를 수가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이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이 이제 분산된 것이죠. 여러 주자들로. 그런 부분도 타격을 좀 받는데 이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정현 대표는 외부 인사들을 참여하게 하는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내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구도 이렇다고 구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한 명씩 탈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최종 2명 남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인사들을 좀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외부 인사들을 대선 경선에 참여하게 하는 것 주로 이제 야권에서 많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주로 당내 인사들 중심으로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개방성을 높인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부 주자들한테는 어떤 프리미엄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유대감이 높은데 그렇죠. 당원들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게 해야지 외부 인사들이 이제 불이익이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좀 유발하면서 지지층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는데 다만 나중에 가서는 외부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국에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반 총장이 경선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아마 이제 해석이 되면서 당내 주자들이 이것이 이제 좀 불공정하거나 논란이 되거나 굉장히 유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일단은 어쨌든 새롭게 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긴 하겠죠. 근데요, 슈퍼스타 K 방식으로 한다 그랬을 때 슈퍼스타 K를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말이에요. 삼자 구도가 될 것이냐, 양자 구도가 될 것이냐, 대선이 전망이 분분한데. 이게 이제 사실 보면 우리나라 대선에서 최종적으로 2명이 붙은 대선들이 이제 몇 번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대선 국면 전체로 봤을 때 3자 구도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국현 후보가 나온다든지. 문국현 후보는 사실은 포함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은 그때가 이제 보면은 이제 97년, 2007년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회창 후보가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15%를 넘게 가져갔기 때문에 문국현 후보를 빼더라도 3자 구도가 됐던 것이고 87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92년 같은 경우는 정주영 후보가 나와서 16%를 가져갔고요. 97년에는 다 아시지만 김대중, 이해창 후보 대결에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19%를 가져갔고 2002년에는 노무현, 이해창 후보가 마지막 붙었지만 정몽준 후보가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드랍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붙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내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 3자 구도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사실 매우 강력하다. 최종적으로 어떤 단일화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3자 흐름으로 이제 갈까는 당도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높긴 하다. 우리나라가 양당제 선호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선 후보는 항상 아니, 왜냐하면 이제 대선에 유권자들 대부분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못하는 사람 빼고. 근데 그렇죠. 두 명이 그것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사실 메뉴가 2개 있으면은 사람이 한 7, 8명 있을 때 2개 가지고 안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서로 분배가 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한 유권자들 한 절반 정도만 참여하는 지방선거 총선 같은 경우는 2개 정당 포괄이 가능한데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 구도가 또 내년 대선까지 그대로 간다는 보장도 그렇죠. 없잖아요. 지금 뭐 1년 이제 또 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또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변화요? 개헌이요? 뭐 개헌도 되게 되면 아예 이제 어떤 게임의 룰 자체가 거죠? 바뀌는 네. 것이기 때문에 완전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당내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사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세한 변화들은 아직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전체 흐름 차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지금 흐름이죠, 뭐 흐름.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반기문 총장께서 뉴욕에서 열심히 유인상호 총사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